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시한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지만은 올해는 더욱 쉽지가 않은데요. 노동계의 요구와 사측 주장의 간극이 매우 크고 또 대기업과는 달리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주다가 경영난을 맞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백수 피해자들이 오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500여 명이 참여한 첫 소송인데요. 피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소송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지키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 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게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좀 오른 것 같네요. 네, 오늘 장 중간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4.33포인트 0.21% 상승해서 2085.5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6.8포인트 0.92% 상승해서 746.6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626억 원어치 주식을 사주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33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0억 원, 53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역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러면은 며칠째 오르고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거래소가 좀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까지 합치면은 7일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오늘 6월 24일까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거래수로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저항선 이런 것은 없고요. 그냥 완전 상승 추세에 들어선 그런 아주 좋은 모양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웃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겠네요. 네. 하지만 늘 코스닥 시장 좋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좋았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글쎄 실제로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거두셨는지에 대한 분석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게 오르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 때문에 많이 주춤했지만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요? 예,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까지도 사실은 뉴스가 더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스에서 내놓은 이 개혁 방안이 IMF에서 또 독일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을지 아직 모른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불안한 것은 맞지만 지난밤에 나왔던 유럽의 제조업 경제 지표도 좋았고요. 미국의
또 이 주택 판매 지표도 좋았고 뭐 그리스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환대 이런 것들이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확실히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업종별로 보면은 여전히 의약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업종 지수 자체가 2.9% 올랐고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운수장비 업종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약품은 가던 주식이 계속 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반대로 운수장비는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업종이 기술적 반등에 나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가요? 코스닥 쪽에서의 업종은 인터넷 업종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8% 올랐고요. 다음으로 좋은 업종은 의외로 유통, 그다음에 역시 의료 장비 뭐 이런 쪽이 좋았으니까 거래소의 이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의 의료 장비 이렇게 합쳐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헬스케어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앞으로 더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으로서는 헬스케어, 의약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업종은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거래 이것도 온라인으로 한다. 이거는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손안에 이 모바일로들도 거래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볼 때는 거의 대부분 가격 정보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계약서 작성까지 모두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중개소 방문 없이 공인 인증서와 태블릿 PC만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 인증서는 있어야 되는군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만들어지는 건가요? 구축 사업은 4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 서초 지역에서만 시범 운행이 먼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하고요. 4년 뒤에는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비용 줄이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아닐까요? 그럼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시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이 세원 확보라든가 거래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인중개사분들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건 아니고 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해도 되고 온라인 모바일 이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유예 기간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위험하다 인체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위해 우려 제품이라는 것으로 분류를 해서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쭉 기억을 여전히 하고 계실 텐데요.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잖아요. 2011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을 지정을 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그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규제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은 세정제나 합성세제, 표백제, 또 지금 말씀드린 가습기 살균제 네. 이런 제품 등 8가지 제품이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소제, 방충제, 방부제 이런 이 살생물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3가지 제품하고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탈염색체, 네. 그다음에 문신용 염료 이런 제품들이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아, 방청제는 뭔가요? 이 청소할 때 쓰는 그런 그리고 문신용 염료 이런 것도 요즘 많이들 쓰잖아요. 해나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이 되는군요. 이 우려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이 네. 안전 기준에 맞는지 품질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요. 네. 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 성분 정보를 제품 표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 유효 성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를 해야 되고 이 성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엔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서 이런 안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그런 제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성인용 기저귀요. 요실금들도 있으시고 또 치매를 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성인용 기저귀의 성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별로 좋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령화 사회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이 시장은 커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10가지 제품, 잘 팔리는 10가지 제품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 성능 조사를 해봤더니 성능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역류량 조사라는 거를 했는데 이 소변을 배출한 다음에 이 기저귀가 흡수했다가 네. 그게 다시 피부에 묻어나는 정도 이걸 역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부 제품은 0.2g 정도가 묻어나는데 그쳤는데 일부 제품은 7.2g까지 꽤 많이 좀 편차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제품들은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되는 성능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고 그 말고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조사가 됐나요? 그러니까 흡수율도 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해물질 안전성 이런 것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흡수율에 대해서는 크게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다행히 유해물질 검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네. 같은 값으로 좀 질 좋은 제품을 쓰셔야 되니까 관련 정보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예. 이제 소비하시는데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병원에 많이 가시다 보니까 저도 병원에 있는 이런 약국에 많이 가보게 되는데 네네. 선택의 폭이 없어요. 좀 그렇죠. 예, 네. 파는 것만 사야지 되는데 이 정보는 그럼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류량 조사에서 우수 제품으로 나왔던 제품들이 몇 개 불러드리면요. 이지 플러스 언더웨어, 이지스 언더웨어, 봄날 슬림 팬티, 테나 언더웨어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네. 또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게 참사랑 팬티, 아텐토 슬림 팬티 이런 제품들이 역류량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순간 흡수율이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흐르는 소변을 흡수하는 거에서는 거꾸로 참사랑 팬티라는 제품이 오히려 우수한 제품으로 나타났고 액티브 언더웨어, 카네이션 베이징 이런 제품들이 네. 우수 제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무릎 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보험금 타고 이런 것들을 보험 설계사를 하셨던 분이 가담을 해서 사기를 하셨네요. 되게 잘 아시는 분이라서 더 위험하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이런 미용과 관련된 시술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네. 이거를 보험 설계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 쌍꺼풀 수술을 무릎 수술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가짜로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그런 타는 일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럼 이게 가능하긴 한가 봐요. 병원이 여기에 가담을 했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보험 설계사와 병원과 다 공모를 해야 가능했던 일이죠. 네. 근데 이게 적발이 된 게 어떻게 적발이 됐냐면 이게 누가 신고를 한 게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이 시스템을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게 적발이 돼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건데요. 네. 예,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게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네, 특정 보험 설계사가 맺은 보험 계약에서 무릎
수술 낸 보험금 지급이 과다하게 나갔다든가 반복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보험금 지급이 자주 나간 거는 이런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걸러서 지금 적발된 보험 설계사가 무려 136명에 달았고요.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기를 같이 공모했던 보험 가입자 수는 284명. 예. 또 관련된 보험금 사기 규모가 141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네. 더워지면은 최명룡 기자는 좀 가볍게 입으시나요? 저는 자켓 정도만 벗고 다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름엔 좀 가벼운 옷차림이 부러울 짧게 때가 입으시는 많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예. 그 대기업들은 특히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복장에 대한 규제가 좀 원래는 좀 엄격했는데 네. 최근에 이런 대기업들 중심으로 복장 규제를 좀 자유롭게 해서 창의적인 그런 또 아이디어를 찾자는 그런 주의 그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무 보도자료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시원하게 그냥 입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네. 특히 무엇보다 냉방비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디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요? 이 보수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삼성그룹이 네. 29일부터 이제 반바지 차림이라든가 쿨비즈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쿨비즈라고 하는 게 이제 반팔 소매에 자켓을 벗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네. 반바지까지도 허용한다고 그래서 좀 제게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가면 네. 샌들을 신어야지 잘 어울리는데 샌들은 허용됐나요? 그게 샌달까지도 다 허용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 손님을 접견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안 되겠죠. 좀 조심스러울 테고요. 네. 주말 근무라든가 내근직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SK그룹도 먼저 이런 걸 시행을 했거든요. 네. 냉방비 절약도 좋고 또 입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근무 환경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원하게 지내야죠.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룡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에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오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또 있는데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를 보내드리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은요. 그 가운데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3층의 현장에서는 뭐 지금 공사 중이던데 어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때 이런 집들이 보면은 단열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장과 지붕에 단열재를 붙이는 공사를 했고요. 화장실 시설 개선,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수 처리한 다음에 새롭게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어떤 거예요? 오래되고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 그러니까 뭐 집을 개선을 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약 공급하는 공동체 주택, 흔히들 이야기하는 셰어하우스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시 내에 빈집이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범죄 원상이 된다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집도 노후화되고 이런 게 심해지잖아요. 그런 걸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좀 도시재생 차원에서 활용해볼까 하는 고민 속에서 그러면은 빈집으로 있는 집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자격 조건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와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입주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시설 개선비, 흔히들 이야기하는 리모델링비의 최대 50%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주 기간은 6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내는 그런 부담금은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20만 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달 말에 공사가 끝나니까요. 이번 주부터 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서 7월 1일부터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전세도 구하기도 힘든데 가뜩이나 또 노인 계층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구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업체에서 빌려서 다른 분들한테 대여식으로 해준다면은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코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협상 시한, 소상공인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6월 29일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제도 6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브리핑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못 냈다. 결국은 얘기가 잘 끝나지 못했다는 건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대형마트 노동자로서 참여하신 분과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하고 계신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연결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 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 브리핑에 나온 대로 그냥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땠나요? 서로 간의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는데요. 네. 입장 차이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절충을 받는 과정이 아무래도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각자 업계의 입장도 대변하지만 공익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대단히 성의 있게 대화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뭐 네. 임금을 높이는 뭐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종류인가요? 결론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2016년도 수준에 대한 어떤 의견차가 결론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과정에서 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분류를 할 것이냐, 지역별로 네. 분류할 것이냐,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최종적인 거는 일단 최저임금을 2016년도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차가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입장차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는 노동계하고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슈로 좀 만들었습니다. 10,000원까지 올리자고 얘기하죠. 예,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최저 생계비하고 직결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재계나 기업 대표들이 강하게 주장을 사실은 또 주장을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엄청난 최저임금에 적용받고 있는 숫자가 한 80% 이상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세월호 이후에 어려운 과정에서 또 메르스 사태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형성된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떤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한 부분을 호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양쪽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어떤 과정, 그다음에 또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결정해야 되는 또 위원회다 보니 서로 이제 주장들을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강하게 쏟아붓다 보니까 절충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은 사용자 측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사용자 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 측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전경련, 대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상공인 측에서 보시는 입장은 아무래도 대기업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을 적용받는 부분을 보면은 물론 이제 80% 이상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 한 소상공인들이 이른바 소위 단기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들. 그걸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대표가 최저임금에 형성되다 못하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 관련돼서 형성이 돼 있고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으로 좀 사실 통상적으로 좀 알려져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도 근로자들과 서로 입장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저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영위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안정된 어떤 또 삶을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초단기 근로자들을 최저임금에 어떤 5인의 생계 책임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적용받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저희 현실하고도 좀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돌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당장 많이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노동계 측의 과격한 주장에는 반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또 괴리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하고 최저 임금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부분을 따지자면은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단기 근로자들 또 시간 주에 뭐 한 10시간 20시간 일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들은 또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똑같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사실에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아르바이트들을 지금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또 아르바이트들 중에서도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돼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사실은 불안해하는 부분도 사실 설문조사로 나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설문조사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제 소상공업자들을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이 지금 5,580원인가요? 네. 6,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은 감원하겠다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네. 20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운 지경이라서 예. 실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이번에 메르스 관련된 부분과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45%가 인상되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감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임금을 올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용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어떤 요새는 이제 4대 보험 가입이 이제 추가되고 있거든요. 예. 추가적인 지출도 갑작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된다면은 소상공인 지출을 감당할 상황이 되질 않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핏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네. 최저임금 5,58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선원님은 420원이 오르는 네, 거네요. 예, 20원이 아니라.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할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 소상공인들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업계도 있고요. 예. 시방도 있고 그게 이제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고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4시간 근무하고 어떤 사람 6시간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차지하는 한 달 지출액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의 직업을 유지하고 소상공인들도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재계 전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올해는 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자라는 쪽에 소상공인 연합회 입장은 있으신가요? 전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고요. 안정적인 삶을 하고 그다음에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금이 수준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그렇지만 단 일하는 질적 차이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일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틀리고요. 또 숙련도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숙련도도 있고 업무의 질과 양이 좀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또 지역별이라 하면은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생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 차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구분을 해서 사실은 임금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현재 지금 소상공인들이 감내하는 이 최저임금마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해외 사례를 되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요.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많이 좀 올려서 소비가 진작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서 올해 1분기에만 23만 7천 개 일자리가 좀 사라졌습니다. 시간제 미니잡 같은 경우에. 네. 근데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범위가 유럽보다도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상상을 초월한 수의 어떤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란이요?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월급을 더 받아야 소득이 더 늘어나야 내수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가도 오른 만큼 노동계에서는 임금은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을 구분하자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했고요. 노동계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강하게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부분은 따로 정부에서 따로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지금 챙길 수 있는 여건이나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내수 경기 진작 정책이 된다면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공장에서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근로자와 하루 종일 이용 고객이 몇 안 되는 내수가 어려워서 네. 소상공인업소에서 카운터를 지키는 어떤 아르바이트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아까 말씀하셨던 내수진작 정책이 되더라도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자리가 있어서 고임금을 받았을 때 전부 제조업에서 전부 다 수용하거나 네. 그게 계속 또 생산 과다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길거리로 또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많아진 이유가 사실은 임금 수준이 낮아서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에서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네. 예,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사실 논하지 않고 단순하게 임금만 올려서 내수를 알겠습니다. 확산시킨다는 부분은 조금 네. 좀 여러 가지 있다. 고민해봐야 예. 할 것 같습니다. 29일까지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결과가 도출이 될까요? 해마다 이제 되풀이되는 추세가 예. 경영계는 동결이고 노동계는 대폭 인상 예.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접점을 차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는 또 이미 야당이나 일부에서 강력하게 대폭 상승을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소지가 여기고 있는데요. 네.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네.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또 얘기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그것이 예. 대한민국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이룬다면은 네. 소상공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좀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남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흥미로운 사진을 봤어요, 기사에서. 네, 어떤 사진일까요?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동양인 한 분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손목을 이렇게 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업체가 바로 상장한 업체였죠. 예, 핏빛이라는 업체인데요. 그 말씀하신 그 동양인이 이제 아마 교포 3세인 한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뉴스에서도 좀 더 언론에 많이 다뤄졌었죠. 예. 그 업체가 아마 그 뉴스 보신 날이 미국 시간으로 18일일 거예요. 맞죠? 네. 예, 그 첫날 시총이 60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올라갔는데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일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조까지 올랐더라고요. 한국 돈으로요. 그렇군요. 예, 상장한 날 기준으로 보면 그 예.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 중에 세 번째로 큰 규모고요. 지난 닷새간 그 오름세도 매우 크고요. 네. 남혜연 기자는 이제 IT 쪽 오래 있었으니까 아마 알 텐데, 이름이 그냥 우리가 쓰기로는 핏빛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름이 소름 돋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업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핏빛이란 단어 자체는 저희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냥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닙니다. 이 손목에 차는 건강관리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하루 동안 얼마나 걷는지 걸음걸이 수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심박이 어떤지, 잘 때 수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건강에 관한 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게 하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데요. 네. 예, 이게 우리한테도 뭐 애플워치나 이런 것들이 소개되면서 그 스마트 밴드, 스마트워치 이런 건 좀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건강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밴드, 스마트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핏빛이란 단어 자체는 저도 확실하게 몰랐어서 네. 그동안은 뭐 피트니스나 비트 이런 걸 합친 게 아닐까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핏빛 한국 총판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게 그 창업자가 브랜드 이름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른 단어로 이거다 해서 만든 단어라고. 그래요? 예, 특별한 뜻은 없는데 아마 좀 상상의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피트니스와 뭐 비트, 바이트 이런 거를 합쳤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군요. 예, 그런 건 예. 아니고 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 이거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창업자가.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제대로 본 게 맞네요. 손목에 차는
손목을 들어 보이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오는 그분이 바로 이제 한국계라는 건데 제임스 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임스 박이 한국 이름으로 박영석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또 이분의 이력이 하버드 출신이고요. 중퇴를 하시긴 했지만 중퇴자라는 게 굉장히 또 부각이 됐죠. 맞아요. 예. 중퇴를 하고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연구원을 일했고 이전에 여러 번의 창업 이력이 있었고요. 그러다 이번에 또 피핏으로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된 분이고 또 한국뉴스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이 된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핏빛도 웨어러블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웨어러블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람이 몸에 걸치고 다니는 기계들을 통칭해서 그냥 웨어러블이다, 입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애플워치가 나오잖아요.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스마트워치나 혹은 눈에 쓰고 다니는 안경에 컴퓨터 기능을 집어넣은 구글 글래스 같은 것들도 웨어러블 기계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항상 물어보고 있는데 그 IT 기자들한테 구글 글래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오늘 그래서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서 구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올 초에 구글 엑스팀에서 구글 글래스가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에서 조용히 이렇게 사업은 계속해서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밖으로 공개할 만한 발표는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 구글 개발자 대회 때도 별다른 구글 글래스 관련 얘기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그렇다고 구글 글래스 구글이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구글 글래스의 상품성이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다. 이런 외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구글 글래스에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생활 침해 문제라던가 상대편이 저를 이제 찍는 거를 모를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 같은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상용화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도 오큘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이런 가상현실 기기를 글래스에 맞춰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이쪽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이쪽에 좀 더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IT 취재하는 기자는 제가 둘로 나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구글에 가본 기자와 아닌 기자. 저는 후자 쪽인데 남 기자는 다녀오셨죠. 예, 작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펠로알토에 있는 구글 본사를 갔었는데요. 글래스 써보셨어요? 예, 아주 잠깐 써봤어요. 그래서 간단한 시연 정도 해서 이제 안경을 쓰고 오케이 글래스라고 시동어를 말한 후에 사진을 찍는다거나 검색을 해본다거나 하는 아주 짧은 시연 같은 걸 좀 해봤거든요. 어때요? 저는 사실 되게 어색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초점을 너무 가까운,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안경 알이 있잖아요. 이 알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눈이 피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간격, 느껴지는 그런 시야각 이런 게 참 조절이 잘 돼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게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구글 글래스 나오면서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마존에서 공식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근데 아마존이 제출한 특허 서류를 가지고 외신이 추측 보도를 한 거를 이제 국내에서도 좀 많이 비슷한 이게 특허를 이미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외신들이나 이제 보도들에서 추측을 하기를 구글 글래스처럼 이제 일반을 시판한다기보다 그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잖아요. 온라인 상거래 업체. 그런 물류 창고가 있을 거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특수 용도로 좀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군요. 이제 어디에 그 제품이 있는가 뚜두두 나타나고 이런가 보죠. 선반에 어느 박스는 어느 선반에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런 정보들 같은 걸 좀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거 나오면은 금방 중국에서 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두에서도 지금 스마트 글래스라고 내놓은 게 있죠. 예, 이거 바이두 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눈이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 글래스긴 하지만 조금 구글 글래스랑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 글래스는 안경 알을 디스플레이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두 아이에는 이 글래스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귀에다만 걸치고 걸친 그 안경 다리 끝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전방에 있는 이제 상품 같은 걸 스캔을 해서 검색한 정보를 사람 귀에다 음성으로 들려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도 바이두가 또 이제 상품 포털
상거래 쪽으로도 이제 영역이 있으니까 상품 검색에 좀 더 특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또 만약에 화면으로 보고 싶다면 그 검색한 정보를 연동된 스마트폰 화면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얘기들을 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웨어러블 얘기로 맞춰보면은 지금은 일단 운동, 건강 이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몸이랑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가장 원초적인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의 관심사가 건강이기도 하니까요. 또 메르스 사태만 하더라도 겁이 나서 병원에 못 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원격 진료에 효율성이 있다.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웨어러블 그리고 사물 인터넷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후 방문 직방. 가짜 백수 사건 소비자들 많이 불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 가짜 백수를 복용한 소비자 501명이 판매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4부에서는요. 이 대리소송을 낸 변호사 연결해서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